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5-3 삼국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이거 2017학년도 녹화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말을 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모습을 보자. 이 말은 곧 신분제에 기반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생활 모습을 보자는 이야기죠. 고구려는 주변 나라에 대한 정복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성장을 해가죠. 정복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굉장히 엄격해야 될 겁니다. 군기가 살아있어야겠죠. 시작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형법도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초기에 대외 정복 활발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거? 태조왕, 옥저 정복, 또 나는 미초랑은 마의 촉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미초랑은 낙랑군을 축출하죠. 이런 것들이 다 대외 정복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배 측은 왕족인 고씨, 게르부 고씨, 그 게르부 고씨의 시작이 태조왕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봤었습니다. 오부족 출신이 있었죠. 오부족 출신 기억납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소노부,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귀족들이 지배층을 차지하고 있는 오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자영농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국천왕이 무엇을 실시했다? 그렇죠. 진대법. 외우기 편하게 진짜로 빌려주는 법, 대출해주는 법. 그런데 이 진대법은 농민들 몰락만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 왕권 강화. 모든 제도는 왕권 강화 측면과 연결돼서 해석해야 됩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해 가려면은 연맹체의 일정 정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의 힘을 넘어서서 왕이 모든 권력을 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과 귀족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견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과 농민들 몰락을 방지하는 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농민들이 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족의 노비가 되죠. 농민들이 귀족의 노비가 되는 모습은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귀족들의 그런 고리대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얘들이 노비가 돼버리면 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니까 귀족의 생산력, 귀족의 부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게를 줘준다면 그들은 귀족의 군사력, 귀족의 군사력이 또 세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노비가로 전락하지 않고 농민, 평민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니 국가 재정이 튼실해질 겁니다. 유지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군대, 군역의 의무를 지니까 왕의 군대, 나라의 국방력, 이렇게 해서 봐야겠네요. 국방력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한다는 말은 결국 왕권 강화, 귀족권 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분이야. 좀 더 말을 빨리 해봐야겠네. 백제는 초기부터 중국의 선진문화 수용을 통해서 일찌감치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의 체제 정비를 해나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남중국과 백제가 주로 교류했었죠. 여기서 중국은 남조입니다. 씩씩한 문화적인 기풍, 고구려 쪽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럴까요? 말타기, 활쏘기. 형법도 물론 엄격했고요. 특히 백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건 지배층에 대한 형법이 일반 평민들에 대한 형법보다 더 엄격했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백성들 비리 뒤통수 쳐서 비리 관리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더 무겁게 다스렸다는 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가 있었죠. 귀족은 8개 8대 성씨가 있습니다. 8성귀족. 8개 성씨가 뭐가 있죠? 저기 부여에서부터 같이 내려와서 주로 부여씨와 함께 핵심 귀족을 이뤘고, 그 다음에 왕비족을 많이 배출했던 진씨, 해씨, 해자가 왜 해씨, 목씨, 국씨, 사씨, 사택씨, 연씨, 백씨, 협씨, 이런 사람들이 8성 귀족으로 중국 역사책 등에, 다수의 역사책 등에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책을 읽고 관청 실무에도 밝았으며 투호, 바둑, 장기 등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 신라는 사로 육촌에서 출발하죠. 이런 부족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귀족들의 회의체인, 그렇죠, 화백회의가 있었죠. 화백회의의 전통은 뭔가? 이건 만장일치이고 왕도 화백회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제대로 어떤 것도 집행할 수가 없겠죠. 왕권을 견제. 그래서 이 화백회의의 힘이 막강해서 왕권이 견제당했습니다. 주요 의사 결정을 왕을 포함한 귀족들이 했음을 보여주는 건 교과서 그게 몇 쪽이더라? 뒤쪽에 여기 해당 페이지는 36, 37쪽이지만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잘 보여주는 게 33쪽, 교과서 33쪽에 보면 냉수리 신라비라고 하는 비석이 보입니다. 냉수리 신라비가 있고 이런 비석들이 있는데, 이런 비석들에는 신라의 왕도 여러 귀족들과 함께 육부의 한 부로 소속돼 가지고 왕명을 내릴 때, 왕명이 아니죠, 귀족들의 공동 명령 속에 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을 내리는데 공동으로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진흥왕 때 신라 단양 적성비, 단양에 있는 신라 적성비, 여기에 보면 귀족들하고 공동으로 명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단독으로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왕권이 세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딴 데로 또 가버렸어. 아유, 이거 시간이 급하다. 그래서 신라의 신분제도의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바로 골품제. 뼈다귀에도 품격이 있다. 골품제에 의해서 정치, 사회적인 활동이 엄격히 제약됐다는 거죠. 밑에 그림 사진을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은 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족인 둘 다 왕족인 성골과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쪽이 왕족인 진골 이상의 핵심 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6, 5, 4, 3, 2, 1 두 품으로 나뉘어지는데 1품부터 3품까지는 평민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지배층이라고 있는데, 이 골품에 따라서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두품은 12관 등 대사까지만, 5두품은 10관 등 대나마, 6두품은 6관 등 아창까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진골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들이 입는 옷 색깔도 아비, 청황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죠. 기를 수 있는 말의 숫자도 정해져 있고요. 담장의 높이도 결정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 타거나 쓰게 되는 수레의 크기도 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우물이 있을 텐데 이러한 우물을 둘 수 있느냐 둘 수 없느냐, 둔다면 뚜껑을 덮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정말 짜증날 정도로 엄격히 제약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신라의 청소년들은 화랑도에 소속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한 화랑도는 이 도가 여러분들 도 하니까 무슨 태권도, 합기도 할 때 무슨 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기서의 도는 이 도자를 씁니다. 무리도. 그래서 화랑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화랑 한 명과 그 다음에 승려 약간명 그리고 대부분이 평민인 낭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행동을 하면서 산천을 돌아다니며 제사도 지내고 함께 놀이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게 화랑도입니다. 전쟁 나면 한껏 나가기도 하고요. 원광법사는 자신을 찾아온 좀 칸이 없네. 자신을 찾아온 귀산과 추항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에게 화랑이 지켜야 될 5가지 규율을 정해주죠. 그게 바로 세속, 오계, 행동, 규점, 오타네요. 행동 규범이죠. 이게 바로 뭐다? 세속, 오계다. 나라에 충성하고 뭐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는 신의로 사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쟁 나가면 임전무태는 맨 뒤인데 살생유태, 임전무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가 키워졌습니다. 화랑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 역할은 무엇일까? 귀족, 평민 가리지 않고 함께 지내니까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밖에 없겠죠. 고국천황의 진대법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오늘은 여기까지.